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특히 신의칙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권리의 분류, 즉 각종 권리 분류를 보았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칙에 쫓아, 신의 성실에 쫓아 권리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먼저 교재에 보시면 우리 이제 4절에 권리 행사는 지배권은 여러분이 물권을 갖고 있다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죠. 청구권은 청구권자,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청구, 무슨 행위를 해달라 청구함으로써 권리 행사가 됩니다. 형성권은 우리 앞전에 본 취소권 같은 경우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률 관계는 소멸, 효력이 없어집니다. 항변권은 말 그대로 항변이 거절하는 것이니까 상대방 권리 행사를 항변, 거절함으로써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죠. 이런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행사는 앞전 시간에 권리 분류에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권리 행사 한계에 관한 민법 2조, 신의 성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한다. 그리고 2항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한다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신의칙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판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신의칙 위반이냐, 권리자의 권리 행사와 의무자의 의무 이행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판례로 이제 가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 2조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신의칙에 관한 이제 판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판에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를 법관이 판결을 통해서 밝히게 되겠죠.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의 법 조문 그대로 권리 행사를 할 때 권리의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권리 행사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되고요. 의무 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의칙은 과거 이제 로마법이라든가 외국의 프랑스 민법, 특히 민법 최고 원리로 규정한 스위스 민법 등에서 이제 규정해서 우리 민법도 2조에서 민법의 대원칙으로서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괄호 2번에 보면 신의칙이 민법 조문에서 2조 외에도 민법 전체에서 신의칙이 인정되고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배우는 총칙부터 물권, 채권, 가족법에 이르기까지 신의칙은 민법의 각 조문에서도 인정되고 있고요. 민법 전반에 걸친 대원칙입니다. 자, 적용 범위를 보십시오. 신의칙의 적용 범위. 자,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과거 외국법에서는 채권법, 주로 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돼 오다가 민법 전반에 걸친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고 다른 사법, 민법, 상법, 그리고요 행정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과 같은 이런 다른 공법의 영역에까지 신의칙은 적용이 됩니다. 특히
행정법 같은 우리 행정법에 보면 행정관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도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소송법에서도 소송의 당사자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신의 측은 민법의 대원칙이면서 행정법, 민사소송법 같은 공법이나 소송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의 측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이 규정을 민법의 신의 측에 관한 규정을 일반 조항 또는 백지 조항이라 합니다. 자, 내용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죠. 내용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 신의 측에 합당한 것인가는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재판에서 신의 측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또 신의 측을 판단할 때 당사자 주장 사항이냐 직권 판단이냐를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의 측 위반 여부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권리자와 의무자가 소송을 할 때 신의 측 위반이냐를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서 과연 권리자의 권리 행사와 의무자의 의무 이행이 신의 측에 위반되었는지를 직권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묻는 지문 중에요. 신의 측 위반인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하는지 직권으로 판단하는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시험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의 측이라는 것은 우리 앞전 시간에 민법의 법원에서 조리라고 하는 이 조리라는 법의 일본 원칙 속에 조리 속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의 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리는 법의 일반 원칙이고 법관의 법적 양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조리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신의 측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파생 원칙이 있습니다. 파생 원칙이라는 것은 신의 측이 한 내용으로서 또는 신의 측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이 자, 네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 그리고 실효의 원칙, 그리고 검반환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먼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사정 변경이요.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한 후에 어떤 객관적 사정이 바뀌어서 변경되어서 그 계약을 당사자가 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소멸시키는 즉 계약 해제 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칙입니다. 자, 법률 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계약을 한 당사자가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을 한 후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죠. 그 계약을 한 후에 어떤 사회적 사정 변경으로 그것도 당사자의 귀책 사유, 당사자의 잘못이 없는 객관적 사정 변경으로 당초 계약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반한다면 그에 맞도록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원칙을 사정 변경이라 합니다. 우리 민법의 태도를 보면 우리 민법에는 사정 변경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상권이나 이런 곳에 가면 치료라는 것은 토지를 빌리면서 치료를 매월 얼마씩 주기로 했죠. 근데 그 치료가 경제 사정과 맞지 않으면 계약 후에 치료를 증감이라는 것은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수 있고요. 임대차에 가면 차임, 물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임대차에서는 차임이죠. 자, 여러분이 무슨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죠. 요즘같이 이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임대차 계약 후에 차임을 월세를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증감 청구할 수 있다고 임대차에 규정하고 있죠. 이러한 치료나 전세금이나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증감 청구하는 이런 규정은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만 사정 변경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규정은 민법에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판례가 만약에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인 판례가 우리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만 보증계약, 자, 보증계약인데요.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보증을 썼죠. 보증을 썼다면 이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나중에 어떤 사정 변경으로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를 놓고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주채무가 확정이 되면 주채무자의 채무가 확정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사 있죠. 우리 법인의 회사의 이사가 이사로 있던 중에 회사의 확정채무라는 것은 확정된 채무를 이사가 보증을 썼죠. 그리고 이사로 퇴임을 한 후에 이사로 있던 중에 보증을 썼고요. 그리고 이사로부터 퇴임한 후에 자기가 그 회사에 이사로 있던 중에 확정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건 나중에 이사 퇴임 후에 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게 판례고요. 다만 다음 판례는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자기가 이사로 있던 중에 회사의 불확정 채무, 자, 꼭 이 판례를 물을 때 시험에서 써줍니다. 불확정 채무를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이사가 보증을 썼다면 그건 이사로서 이제 퇴임 후에 회사를 그만둔 후에 이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이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했죠. 꼭 구분해서 묻는 지문입니다. 다시요. 이사가 회사에 재직 중에 확정된 채무를 보증 썼다면 그건 이사 퇴임 후에 사정 변경으로 이제 나는 이사가 아니니까 사정 변경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확정 채무를 보증 썼다면 해지할 수 없다. 불확정 채무를 보증을 썼다면 그건 이사 퇴임 후에는 이제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꼭 묻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사는 계약을 하고 나서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 서울에 보면 일주일 사이에도 집값이 1억, 2억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1억, 2억씩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사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에 집값이 갑자기 10억에서 12억으로 올랐다거나 또는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8억으로 집값이 폭락을 했다든가 이런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판례는 대부분 부정을 합니다. 부정한다는 것은 일반적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 계약 후에 어떤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 이런 예도 있죠. 갑자기 무슨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장사를 개업을 해서 하게 되면 이건 문 닫게 생겼다. 그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계약 후에 무슨 국가적인, 경제적인, 국제적인 사정 변경이 있다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판례고요. 이런 경우 이사로 재직 중에 보증계약은 사정 변경으로 해지할 수 있느냐? 이런 판례만 묻게 되고 일반적 사정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자, 다음 실효의 원칙입니다. 실효라는 말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고 신뢰했고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이게 실효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요. 적용 범위에 보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 실효의 원칙은 무슨 청구권이라든가 근로관계, 근로계약 있죠. 근로계약이라든가 이런 관계 또는 소송법에서 무슨 항소권,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으로 항소할 수 있는 이런 항소권 등에서 실효의 원칙이 주로 문제됩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예를 들면요. 이런 판례 있죠. 근로계약에서 자, 스스로 사직이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아시죠? 권고사직.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한 근로자가 퇴직금까지 다 받고 수령하고 10년이 지나서 그때 회사에서 권고사직한 것이 해고다, 부당한 해고다라고 주장해서 권리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이미 실효가 돼서 그런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고사직으로 거의 해고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까지 다 수령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판례가 있죠. 자, 적용 범위에 가장 대표적으로 묻는 게 인지 청구권입니다. 자, 인지 청구권 할 때요. 요 인지는 우리 말하는 혼외자라는 것은 혼인 외의 법적 부부관계가 아닌 혼외관계, 그러니까 사실혼관계, 첩계약에서 태어난 아이가 혼외자가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자기 자라는 걸 확인하고 인정하고 자로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이게 인지 청구권입니다.
혼외자가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죠. 이 인지 청구권은 신분상 권리로서 이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고, 인지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다. 결론은 인지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는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효의 원칙에 따라 이건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죠. 실효의 원칙을 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가 인지 청구권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결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 디귿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또 판례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장기간 그 사용료 무단으로 불법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이런 불법 점유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죠. 이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실효의 원칙이 신허성실의 원칙의 한 파생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인지청구권 같은 이런 권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검반언의 원칙입니다. 검반은 말 그대로 한자대로 풀었으면 자기가 했던 언행과 과거에 자기가 했던 언행과 반대되는 걸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건 금지한다는 영미법에서, 영국이나 미국법에서 온 원칙이지만 우리는 신허성실의 원칙의 한 파생 원칙으로 검반언의 원칙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모순행위, 자기가 했던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 적용 범위에 보면요. 주로 판례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판례를 쭉 한번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판례들을 소개하겠지만 말이죠. 이 시간에 검반언의 원칙이라든가 신허성실의 원칙을 섞어서라는 것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검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 또는 반대로 신의칙 내지 검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오죠. 그 신의칙과 검반언의 원칙은 같은 뜻이고 다만 신의칙으로부터 이 검반언의 원칙이 파생돼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판례를 하나 보시면 그 적용 범위의 니은을 보시면 주택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까지 갖춘 임차인권을 가진 임차인이 이 보증금까지 주고 임대차 들어갔던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이 부탁을 하니까 은행에서 집주인이 이제 은행에 저당 잡을 때 집을 저당 잡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금이 없다고 임차인이 은행에 가서 보증금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왜 보증금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냐 하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주인이 이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만큼 집값에서 보증금을 제하고 집값에서 그 보증금만큼은 빼고 이제 대출을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보증금이 많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으면 대출 금액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적어지죠. 그래서 집주인 부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은행 가서 확인서를 써줬죠.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이 이제 경매가 들어오니까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아 경매가 들어오니까 그때사 보증금이 있다고 또는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건물을 명도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보증금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보증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에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례죠. 자, 다음 권리 남용 금지입니다. 신의칙과 함께 민법 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죠. 그러면 권리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고 권리 남용의 형태는 또는 요건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시면 자, 거기 바로 두 번째 권리 남용의 요건. 판례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하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입니다. 객관적 요건은 권리자가 외관상 겉으로는 권리 행사나 불행사도 포함합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거나 불행사를 했고 그 권리 행사가 사회 공공성에 반한다. 공공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물론 권리 행사가 공공의 원칙에 반하는지 위반되었는지도 판례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만은 일단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공공의 원칙 또는 공공성에 반하고요. 주관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그러니까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요건을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판례는 인정하고요. 자, 디귿에 보면 판례를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쭉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권리 남용 요건 디귿.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권리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하고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리얼에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은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된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하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 행사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 남용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야 하고요. 다만 미음에 보면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판례가 기억리언에서 그 요건에 보시면 제가 기억 객관적 요건, 리언 주관적 요건에서 설명드린 이거를 디귿 리얼 미음에서 다시 적어드린 겁니다. 그게 판례를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판례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권리가 만약에 이런 요건을 갖춰서 남용되었다고 판단되면 권리 남용 금지니까요. 법원에서 이 판례로 권리가 남용되었다고 만약에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효과 보십시오. 권리가 남용되면 권리 행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자의 권리 행사대로, 권리 행사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권리 남용으로 타인에게 만약에 손해가 발생됐다면, 이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의 권리 행사니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권리가 남용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권리자의 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친권인데요. 친권자, 부모죠.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죠. 미성년의 자에게, 자기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친권이 남용이 되면 가족법에서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박탈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면, 요즘 아동들,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여러 가지 체벌하면서 친권의 범위를 넘어서 아동을 이렇게 폭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친권자의 친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되면 이 친권이라는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가족법에 두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친권을 소멸케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권리는 권리 남용이 되었을 때 권리가 소멸하거나 권리자의 권리가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권리 남용 행사 효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행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권리 남용 효과죠. 친권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박탈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중요한 판례들, 기출 문제 등에서 나온 판례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읽고 아직 민법 전체를 다 배우시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관계를 앞에 써주고, 만약에 이제 각 민법 곳곳에서 앞으로 배우는 총칙뿐만 아니고 물권법, 채권법, 계약법에 가면 어떠어떠한 권리 행사가 또는 어떠어떠한 행위가 신의칙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묻게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고 또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판례 보십시오. 신의칙과 관련된 판례.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 행위를 해놓고 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했죠. 그럼 상속 전에 자기가 상속받기 전에 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요. 만약에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이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을 거절하면 신의칙에 반한다, 위반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대부분 아직 우리 무권 대리는 민법 총칙 대리에서 배우게 됩니다만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써줍니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의 위반이다 아니다, 이걸 묻는 거죠. 맨 끝말. 다음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카드를, 물론 미성년자에게는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법정대리인 동의도 없이요. 그걸 가지고 뭐 신용구매 카드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했죠. 그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허용됩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도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고 다녔죠. 그럼 자기가 했던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냐 아니냐. 이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맨 끝말을 묻는 겁니다. 신의칙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묻습니다. 세 번째, 강행법규에 반하자.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의 이유를 들어 그 법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을 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냐?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이 아니다. 즉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아니면 과거에 화장장,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건설 예정이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들에게, 아파트 분양하러 온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그건 신의칙 위반이 됩니다. 이걸 고지하지 않아서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이걸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채무자 소멸시효에 의한 항변권 행사.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도 신의칙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완성 주장이 만약에 신의칙 위반인지 아닌지도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죠. 자, 6번, 토지 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토지 이용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고요. 토지에 건물을 지었고,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가 장기간 시간이 지속되어서 철거하라는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그 사용료, 건물을 철거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의 사용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7번, 계약 교섭. 우리가 계약을 교섭하는 단계, 서로 흥정, 교섭하는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불법행위가 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신의칙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8번, 임차인이 임차권을 세입자가 자기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함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 이런 건 양도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니까 양도인, 임차인은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넘기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9번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생긴 경우. 그러니까 사정변경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객관적인 사정이고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주관적인 사유로 생긴 것이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신의칙입니다.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10번 신의칙은 권리 남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자, 우리 민법은 근대 민법의 계약 자유, 권리 행사의 자유에서 이렇게 권리 행사도 이제 자유이지만 공공의 원리에 따라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는 이런 공공의 원칙에 따라 신의칙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의무 내용을 구체화한다. 여기서 구체화한다는 것은 권리 행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11번 세무사하고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 또는 우리가 이제 세무사나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세금 또는 등기 중개 업무를 맡기고 이걸 수수료를 주게 되죠. 그런 수수료 있죠. 그런 수수료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면, 위반한다면 그 위반되는 부분만큼 보수액을 감할 수 있고,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된 범위의 보수액만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여러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고 공인중개사가 법에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 거,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받아갔죠.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 100만 원 부분은 유효지만 50만 원,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50만 원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0만 원 부분은 반환 청구가 되느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죠. 그러니까 50만 원만큼은 신의칙 위반으로 법정 수수료 위반해서 받아간 거니까요. 세무사 보수액도 마찬가지고요. 12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 우리가 편입학, 학교에 대학에 편입학을 할 때 이게 관련 법령 위반해서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게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게, 편입학은 학교에 들어갈 때 편입학할 때 그게 무효였다면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편입학을 취소하더라도 그건 신의칙 위반이다, 아니다. 요즘 뭐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정 편입학, 부정한 입학, 부정하게 편입한 경우 많이 있죠. 사회 고위층도 있고요. 일반 우리도 주변에서요. 이런 거를 장기간 시간이 지난 후에 취소하더라도 그건 편입학이 취소되더라도 신의칙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편입학이 무효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 병원에는 입원 계약에 따라 입원 환자들, 병원은 입원 환자들의 휴대폰이 도난되지 않도록 해야 될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진다. 자, 일반 임대차 계약. 여러분이 일반 우리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그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입자들에게 무슨 뭐 도난 방지 이런 보호 의무는 집주인에게는 없죠. 그건 임차인 자신이 그런 의무를 자기가 도난 방지를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병원, 여관 같은 숙박업소, 여관 모텔 이런 숙박업소 있죠. 자, 병원은 입원 환자, 숙박업소에서는 그 숙박객, 우리 투숙된
고객, 손님들의 이런 휴대폰 등 도난 방지를 방지해 줄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보호 의무를 질 그런 의무가 신의칙상 있다는 겁니다. 병원, 숙박업소 이런 데에서는요. 일반 임대료와 달리 이건 특수한 경우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최근에 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교재에서는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서 소개했고 다음 우리 이론 강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반에 가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와 또 최근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로 뽑아서 문제를 풀면서 결론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칙 위반이냐 아니냐, 신의칙상 그런 의무가 있느냐, 또 의무가 있다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신의칙 위반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걸 묻게 되죠. 다음 5절입니다. 권리보호인데, 자, 권리가 침해됐을 때 여러분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 방법은 자, 크게 국가구제라는 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를 통해서 법원이죠.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이걸 국가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권리자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권리자 자신이 구제받을 자신 스스로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제하게 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되겠죠. 과거 원시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거 원시 시대에는 국가가 없던 국가 권력이 국가 조직이 없던 원시 시대에는 누가 권리 침해를 하거나 침탈을 해오면 스스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국가가 완비된 근현대에 와서는 국가 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 사력이죠. 사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받는 사력 또는 다른 말로 자력 구제는 예외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는 정당방위라고 해서 761조에 정당방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그 신체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려고 할 때 정당방위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이라는 것은 정당방위를 하게 되면 위법성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죠. 정당방위 아시죠? 또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무슨 가해를 하는 건데 타인의 신체가 아닌 급박한 화재 무슨 이런 재난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재물을 파손시켜도 그건 긴급피난을 위해서 남의 재물을 파손시킨 거니까 그건 위법성이 없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말이 위법성이 없다. 그래서 또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자력구제. 이 자력구제는 우리 점유권에 가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내 가방, 내 책, 내 가방을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강도나 도둑이 내 가방을 뺏어가려고 하면 자력 방위, 뺏기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자력 탈환, 뺏긴 가방을 쫓아가서 도로 탈환할 수 있죠. 도둑을 쫓아가서. 그게 점유권에서 인정되는 자력 방위, 자력 탈환입니다. 물론
점유권, 민법 209조에 가면 점유자는 자기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자력으로 방해할 수 있고 자력으로 탈환해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오늘 권리의 분류, 권리 종류와 분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가 행사돼야 된다는 이 원칙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쉬었다가 10분간 휴식하시고 제3장 민법 제3장 권리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자연인 중심으로 또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